안녕하세요. 커먼 라디오 김도연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으려면 청년을 잡아야 한다. 누구나 아는 얘기인데 아직은 솔직히 뾰족한 수가 안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자리, 주거, 문화, 교육, 그리고 편의시설까지 이 모든 게 몽땅 수도권에 몰려있는 나라. 이 근본 구조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끼리 아무리 노력한들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 뭘 해봐야 청년 정책은 백약이 무효다. 이런 자주 섞인 말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남 핑계 대면서 좌절만 할 수는 없습니다. 줄탁동시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려면 새끼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는 뜻이죠. 지역 현장은 현장대로 또 전체의 구조는 구조대로 같이 고쳐가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아무리 지난해 보여도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우리부터 할 수 있는 일부터 끈질기게 해나가는 노력 우리 전라북도 그리고 14개 시군 계속 해나가야겠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 지자체들의 노력 여기에 힘과 도움을 드리기 위해 커먼 라디오가 이번 주 기획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죠. 오늘은 실제로 지역 현장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지역의 청년 정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청년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보완해 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커먼 라디오 오늘 방송도 전북 CBS 노컷뉴스 유튜브 채널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컴온! 청년경제연구소 백정록 소장을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반가워지네요. 네, 청년경제연구소 소장과 정읍시 청년지원센터 센터장을 겸임하고 계십니다. 이 두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해 주신다면요. 두 개 기관을 한 개 기관으로 봐도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우선 두 개 기관이 하는 것들은 그렇습니다. 청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고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더 나아질 것인가, 풍요로워질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아보는 데 좀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그 네. 청년 얘기를 좀 했는데 제가 청년들 요새 관심 분야가 뭐냐 했더니 다 똑같죠. 먹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다 똑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은 정읍에 먼저 2030 세대 청년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부터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퍼센티로는 한 19% 가까이 있어요. 19%? 네. 지금 저희가 정읍 인구가 10만 한 5천 명 정도 되는데 한 2만 57명 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네. 어느 지자체나 인구 비율은 비슷합니다. 생각보다. 네. 다 비슷비슷하군요. 네. 정읍에 있는 또 이제 전라북도의 청년들이 어떤가요? 창업이 더 낫다라고 쏠리는지 아니면 취업으로 좀 쏠리는 편인지. 이게 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 있는데 뭐 전라북도 산업을 보면은 우선은 소상공인율이 되게 높기는 해요. 네, 자영업률이 굉장히 높죠. 자영업률이 네. 굉장히 높고 대부분 저희가 창업 상담 해보면 가지고 오는 사업이 보통 F&B 사업들, 식음료 사업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식음료 사업의 이제 생존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식음료 산업은 대표적으로 유동인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창업의 환경 안 좋죠. 취업의 환경, 전라북도 산업을 보면 뭐 GM대우 사건도 그랬지만 여러 가지 산업들을 보면 대기업들이 오더라도 다른 무언가 오더라도 대부분 보면 중요한 부품이 안 옵니다. 자동차 산업이면 자동차 산업이면 엔진 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야 지속 가능한 산업이 되는데 엔진 덮개 같은 거 예를 들면은 그런 뭐 잡부속 같은 형태로 아니면 부속 형태로 이제 산업이 좀 진행되다 보니 실제로는 가장 먼저 어려워지면 접어지는 산업 중에 하나들이 대부분 많이 좀 들어온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발전하기도 어렵겠어요. 기술적으로도. 네, 그런 취업의 환경 안 좋죠. 네, 그런 좀 안타까운. 지난 지방선거 최대 화두가 지역 소멸과 청년 문제였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청년 지원 사업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고 보완책이나 대안이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저지르고 보자. 청년 사업이니까 그렇죠.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어떤가요? 사실 청년 세대를 건들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청년 세대 이전의 세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학습에 대한 문제가 청소년. 선행돼야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이들이 교육
현장을 가보면 사실 이것도 참 마음에 안 드는데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죠. 예, 주 최대 52시간. 이게 왜 생겼냐면 사람이 52시간 일하면 목숨의 위협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그렇죠. 정한 거예요. 아이들 교육 시간 이미 주 52시간을 훌쩍 뛰어넘게 교육을 받고 있어요. 아이들인데. 네, 그렇죠. 이런 청소년 시기, 유아 시기, 뭐 다양한 시기를 거주면 한 12년 정도 최소한 교육을 받아야죠. 이런 친구들을 데려다가 다시 청년 세대가 왔으니까 교육을 시키겠다. 제가 해보니까 안 먹히더라고요. 신청을 안 해요. 교육사업에 들어오질 않아요. 정말. 왜냐하면 이미 내가 목숨을 걸고 공부를 12년 동안 해왔는데 또 배우라고? 또 교육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이 많은 거죠. 사실 청년 시기는 그렇기 때문에 경험하는 시기고 체험하는 시기고 자신의 역량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테스트해보는 시기가 훨씬 더 적절한데 이걸 다시 교육부터 시작하자니 너무나 많은 시간과 소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예비 청년에 대한 사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사실 이 청년에 대한 사업 부분은 계속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비 청년에 대한 사업을 조금 더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이제 방송 인터뷰 전에 드렸던 말씀은 사람은 다 똑같다. 청년하면 굉장히 열정적이고 도전적일 것 같잖아요. 실제로 제가 보니까 그런 청년은 없습니다. 전 제가 제일 열정적이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맞아요. 네, 그런 사람이 있는 거지. 굉장히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고 톡톡 튈 것 같고 뭐 탤런트가 넘칠 것 같고 그런 사람이 있는 거지 청년 대다수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청년 맞춤 이런 정책 같은 건 필요 없는 거예요? 청년 맞춤 정책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에 대한 기준보다도 그 사람 삶의 형태에 대한 기준이 더 보편적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육아 중에 있으면 육아하는 청년들의 고민점은 무엇인가? 이것은 사실은 전라북도가 좀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저희 같은 중소도시에서 고민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인구 유출이 문제라고 하잖아요. 인구 소멸이 문제. 제가 볼 때 더 큰 문제는 전라북도가 소상공인이 높다고 했는데 소비에 대한 문제가 훨씬 더 큽니다. 지역에서 소비하지 않아요. 밖에서. 네. 청년 인구가 2만 명인데 이 친구들이 얼마나 소비를 잘하냐면 월급이 180만 원인데 기본 200만 원 이상 쓰는 친구들이에요. 저도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자, 대출 받아서 해외여행 가시겠어요? 아니요. 대출 받아서 해외여행 가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 청년들을 보면서 한 번씩 분명히 저 친구 20대인데 네. 벤츠 타고 다니고 그러고 보면은 쟤는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가지고 저런 걸 타고 다니지? 네, 실제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한 친구를 취업을 시켰더니 이제 저희 센터에 벤츠를 끌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니까. 너희 아버지 뭐 하시니? 사실 이런 질문하면 안 되는데 제가 질문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네,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근데 빚을 내서? 월급이 180만 원인데 차량비를 140만 원을 기본 내면 휴대폰 값 내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제가 볼 때 차를 거의 이제 그냥 모델로 세워놓은 거죠. 실제로 차를 이용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기름도 엄청 많이 먹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욕 계속 하는 거예요. 기름값 오른다고. 자기가 비싼 차 샀다는 생각은 잘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사고 싶어 샀는데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주유값을 이렇게 세금을 많이 떼가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소비 문화가 굉장히 확산되어 있는 청년 세대인데 이 소비를 전혀 지역에서 하지 않아요. 지역에 가면 이런 말 많이 듣죠. 청년이 어딨어 우리 동네에. 맞아요. 근데 청년이 우리 동네에 있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저도 청년들한테 들은 얘기가 그 서울에서 살고 싶다 이런 얘기가 서울의 그런 인프라라든지 뭐 문화 생활 같은 거를 즐기고 싶다. 그리고 또 주말마다 또 서울 가는 청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죠. 네, 소비를 지역에서 안 하고 적어도 정읍의 2만 청년들은 서울 가서 논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 뭐 광주에서 놀 수도 있고 대전에서 놀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뭐 SNS에 올리면서 나 이렇게 또 재밌게 즐기고 놀았다. 그렇죠. 그 트렌드를 지역이 못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 트렌드에 대한 문제도 청년 맞춤형 정책이 쉽지 않은 게 대표적으로 한국 사회의 트렌드 변화가 보통 3개월, 6개월 단위로 오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정책을 설계하잖아요. 네. 수요조사부터 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정책을 반영하면 끝났어. 이미 1년 반 정도 가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미 트렌드는 갔어. 애들이 우선 관심이 없어요. 예, 우선 청년 세대가 관심이 없는 정책을 저희는 뒷북치기 형태로 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사실은 정책에 대한 기금 운영 자체가 그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춤형 정책이라고 저희가 내놓는다 한들 사실은 수요자가 이미 떠났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상 말하는 기금의 운영이라든지 다른 운영들을 통해서 오히려 맞춤형 정책으로 갈 필요가 있다. 뭐 대표적인 예로 그렇죠.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많죠. 예, 보통 이 정보를 그 공적인 영역에서는 어디에 올려놓냐? 홈페이지에 올려놔요.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저도 가끔 들어가면 놀라는데 이렇게 많은 정보와 이렇게 많은 지원들이 있어요. 근데 청년들은 왜 그걸 안 찾냐? 청년 좀 게으른 거 아니냐? 이런 편견도 좀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문화가 다른 겁니다. 청년 세대는 단 한 번도 정보를 찾아보질 않았어요. 늘 원하는 정보가 핸드폰으로 다 들어왔지.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제는 우리 정부도 이런 DB들을 구축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로 맞는 정보만 갈 수 있게끔 빅데이터를 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냐. 왜 그렇게 청년들한테만 떠먹여줘야 돼요? 예? 왜냐하면 문화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떠먹여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문화가 다른 거예요. 이 친구들은 아예 그런 문화나 그런 행동 패턴 자체가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이 친구들한테 맞는 행태로 우리가 가줄 필요가 있다. 청년 정책을 만든다면 적어도 네, 이 친구들한테 그렇습니다. 맞춰야 되는 거지. 네. 우리가 뭐 그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이 청년들한테 따라와라 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급자주의 형태의 시스템을 저희가 강요하는 거는 저는 올바르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공급자 중심으로 하면 망하죠. 사업도 공급자 중심으로 하면 망합니다. 네, 그러나 끊임없이 정부는 공급자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은 망하지 않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망해서 그래요. 정신을 못 차려서 그렇습니다.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버려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년경제연구소 소장, 정읍시 청년지원센터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는 백정록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